지금 미국이 또 난리가 났죠. 사상 최대 28조 8천억 달러, 우리 돈 3경 4천조. 이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의 액수인데 쉽게 볼 수 없는 돈 액수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3 뒤에 동그라미 16개 붙이면 되고요. 삼성전자를 70개 살 돈이 빚이라는 거죠. 미국 국민이 4억 명이 넘는데요. 국민 한 명이 나라 빚을 나눠 갚겠다고 결심하면 1억 원씩 갚아줘야 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일단 왜 이렇게 대책 없이 돈을 썼냐. 미국 빚은 원래도 늘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졌네?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때부터 조금 느슨해지죠. 빚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이때 온갖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돈을 풀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2009년 GDP 대비 86.5%까지 늘어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때 2차 대전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최대 빚을 기록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뒤를 이은 트럼프는 세금을 더 받을 판에 오히려 깎아줬어요. 그래도 정부의 부채가 잔고 봐가면서 늘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 터지고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지원금에 한꺼번에 빚 비중이 16% 가까이 늘어버렸죠. 국민들이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국민들 어려운데 돈 없다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괜찮다, 더 쓰겠다 하고 있어요. 빚이고 뭐고 경기부터 살리자는 겁니다. 도로 깔고 인터넷 전력망 깔고 하는데 1조 달러를 쓰겠다. 3배가 넘는 3조는 교육이랑 복지에도 써야겠다. 여차저차 지금 쓰겠다는 돈이 6조 달러인데 배가 고프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고 에라 모르겠다. 뒷감당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어디서 빌려서라도 먹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이 28조 있는 상황에서 또 빚을 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를 좀 채워야 일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야 빚도 갚고요. 자, 근데 행정부가 이렇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쓰겠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고 어디에 얼마 쓸지 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어요. 그만큼 의회 뜻이 중요한데 공화당, 민주당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미국은 기축통화의 나라입니다. 어디서 빌려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달러를 찍어낸다는 건데 사실은 이 빚을 내는 게 아주 쉽죠. 정부는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 가서 차입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면 슈퍼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상한선을 정해둔 거죠. 신용카드 한도 같은 건데 이게 처음 생긴 게 1939년이거든요. 그때 한도가 450억 달러였어요. 지금 미국 빚이랑 비교해보면 완전 귀요미 돈이었죠. 예상하시겠지만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3천억 달러까지 늘고 1985년 레이건 정부 때 감세하고 군비 증가하고 하니까 돈이 자꾸 더 필요하대. 그래서 한도를 계속 높여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봐서 자꾸 한도 초과하면 예산을 줄이는 법까지 만들긴 합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그동안은 이 한도 자체를 계속 높여줬어요. 1993년에 4조 달러, 1997년에 5조 9,500억 달러 이렇게 높이고요. 2002년에 또 6조 4천억 달러로 늘리고 2003년에 7조 달러로 높이고 자, 뭐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별 수 없다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2019년 8월에요. 2년간은 한도 얘기 안 할게 합의를 하죠. 그 기간이 2021년 7월 31일까지였고요. 얼마 썼나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22조 달러였던 한도를 꽉꽉 채우고 28조 4천억 달러까지 쓴 상태인 겁니다. 의회가 다시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바이든이 돈 더 쓴다고 했잖아요. 오냐오냐 하니까 돈을 더 쓴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많다.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냐. 의회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당연 공화당은 너무 많다.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사회복지 예산의 3조 달러는 너무 많지 않나? 한 1조 달러 정도로 깎아라. 이렇게 반대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 세 개로 쪼개진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회가 지금 나눠지고 쪼개져서 결국에는 합의를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린 것도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 높여줄게 사인만 해준 건 아니라는 얘긴데요. 대표적인 게 2011년이죠. 이때는 오바마 케어로 증세를 하냐 마냐가 쟁점이었는데 막판까지 계속 대립을 하다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미국 법상 정부에서 동전은 한도 없이 무한대로 찍을 수가 있다네요. 이때 디폴트 막으려면 오바마가 1조 달러짜리 백금 동전 찍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진짜 찍으려고도 했었고요. 자, 이거 찍어서 부채를 갚겠다는 생각이었다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이때 S&P가 사상 최초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초유의 조치도 내렸고요. 2013년에도 비슷하게 협상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까지 갔었고 2019년에도 그랬어요.
있었어요. 트럼프 때인데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해야 된다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해줘서 옥신각신했었죠. 이것 때문에 사상 초유의 34일 셧다운이라는 기록도 나왔고요. 자, 그 전으로 내려가도 뭐 레이건 대통령 때 6번 셧다운이 있었으니 그 역사도 깊습니다. 옥신각신 해오면서 그래도 결론은 항상 답정너 한도를 높여온 상황이죠. 참고로 이번에도 7월부터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가 지금 위기고 일단은 우리가 가진 돈 다른 데 쓸 거 아껴서 쓸 텐데 빨리 합의해주세요. 의회에 편지까지 써가며 부탁을 해왔고요. 일단 셧다운도 피했고 임시 예산안 통과로 급한 불을 12월까지는 끈 상황이 됐습니다. 자, 대충 상황을 이해해봤는데 근데 셧다운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부채 한도 때문에 옥신각신한 것도 처음은 아니라면서 그냥 넘기기엔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디폴트에 대한 우려예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디폴트라는 거 말 그대로 국가 부도잖아요. 자넷 옐런이 이런 말을 했죠. By failing to pay any of our bills that come due would really be a catastrophic outcome. I recognize, fully expect it would cause a recession as well. 무디스도 미국 경제에 재앙이 올 거다. 실업률은 9%에 주가도 30% 넘게 떨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대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진짜 디폴트가 나면 미국에서 그치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달러를 가진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미국이 빚을 내기 위해서 발행한 이 재무부 채권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수단이에요. 디폴트에 빠지면 이 채권의 질이 낮아진다는 건데 연준조차도 양적 완화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재무부 채권을 사놓은 상태고요. 연준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질 거예요. 디폴트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부채가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 좋은 신호가 아니죠. 이건 마치 당장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 못 느껴도 기후변화 같이 오는 거다. 돌이켜보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빚이 많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침체에 진짜 빠졌을 때 돈을 더 꺼내들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지금까지 미국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못한 이유기도 하고요. 쓸 곳은 많은데 계좌에 돈이 없고 신용카드 한도 다 돼가네 하면 당연 지출에 소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세금 깎아주는 것도 힘들고 인프라 투자도 힘들고요. 운동 안 하다가 하면 스트레칭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경제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죠. 투자고 경제 성장이고 점점 떨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의 경기 부양을 거의 연준이 금리로 해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수출 수입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 적자도 문제고 무역 적자도 문제다. 미국을 힘들게 했던 게 쌍둥이 적자잖아요. 무역 적자까지 지금 사상 최고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 미국이 무역 적자 많이 보는 중국 같은 나라에 계속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빚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자, 물론 세계 국제시장에서 미국만한 게 없긴 합니다. 미국이 힘들면 다른 데는 더 힘들죠. 자, 유동성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디폴트까지 안 가기만 하면 미국 국채를 뭐 대신할 만한 거 찾기가 힘드니까 이게 에어백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2011년에도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미국 국채 안 되겠네? 팔아 던져야겠다가 돼야 되는데 금리가 내렸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오히려 미국 국채의 투자자가 올렸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의 절반 가까이는 해외 투자자가 갖고 있는데 보통은 각 나라 중앙은행 같이 막 당장 미국 국채를 내다 팔지 않을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도 급격한 위기를 불러일으키진 않을 거다. 이쪽에 힘을 좀 보태고 있긴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달러를 더 찍어내기 위한 명분이다라고도 보던데 부채 한도가 상향이 돼서 미국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겠죠. 악재가 해소되고 증시나 위험자산 시장에는 돈이 더 풀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오히려 테이퍼링 같은 이슈로 불안해하던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네요. 2011년 신용등급 강등으로만 폭락했던 주가가 회복하는데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대요. 2013년에는 GDP 성장률이 영향을 받았고요. 디폴트든 아니든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인 건 분명한데요. 대출 가능한 자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지금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건 미국 정부와 기업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인 해외 투자자 덕분이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유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흡수하면서 금리도 낮게 유지할 수 있고요. 자, 어떤 경제학자는 미국이 경제 위기를 수출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돈을 넣었다라고 하던데요. 미국의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하나의 리스크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디폴트 위기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릴게요.